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92년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이후에 조선 후기 사회가 사회, 경제, 문화면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많은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따라오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양란 이후에 세금을 걷는 수취 체제는 영정법, 균여법, 대동법의 시행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배웠으니 오늘은 경제면에서 생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대외무역, 화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농업은 논농사, 밭농사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본으로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세금을 쌀로 걷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상업을 억누르고 농업을 엄청 치켜 세워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조선 초기에는 논농사에 있어서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을 했었습니다.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모내기법을 했었는데 이게 물을 엄청 많이 필요하는지라 조선 전기가 그때만큼 기술이 발달하지는 못했고, 다만 가뭄이 들면 한 해 농사를 진짜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내기법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 기술도 발전하고 이 농사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여가니까 조선 후기 오게 되면 논농사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모내기법은 직접 뿌리는 직파법과 달리 목판에다가 씨를 이렇게 물에다가 수경재배를 해서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그 5월달, 4월달 이때쯤에 이 논에다가 직접 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잘 맞추면은 벼농사와 보리농사를 이렇게 좀 같이 지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작물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했고요. 원래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다 보니까 노동력은 줄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직파법에 비해서는 농사가 잘 돼서 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력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이 두 발 걷어붙이고 이거 좀 해보면 성공하겠는데 하면서 판을 크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게 농사를 짓는 광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꿈을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성공하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로 아무래도 나뉘게 되겠죠. 농민층 안에서 나뉘게 됩니다. 일부 부자 농민이 되어서 농사를 경영으로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짓는 경영형 분농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나 땅마저도 뺏기고 남은 거는 몸뚱아리뿐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가서 내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자 하는 임노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소작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의 땅을 빌려 먹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땅에 대한 대가, 지대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타조법, 정률제, 2분의 1 양반 지주에게 반을 뚝 떼어준다.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기술력과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액수를 정해놓고 거기서 내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일종의 도박이에요. 그래서 지대 납부 방식이 도조법. 옛날엔 지주한테 내가 100을 생산했으면 50, 2분의 1이니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액수를 딱 정해놓고 양반 지주에게 50을 준다. 그럼 내가 엄청 열심히 노하우를 막 활용을 해서 70을 더 생산하면 플러스 20 내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 지주 입장에서는 그래? 콜? 뭐 자기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옛날에는 양반 지주가 야 이놈아 일어나서 일해 하면서 신분적으로 소작농을 압박했다면, 이제는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계약관계 형식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을 쌀로 내다 보니까 급하게 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쌀을 마트 가서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다 보면은 쌀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리게 됩니다. 쌀의 상품화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농사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업데이트된 농사 기술 관련 책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 신하들을 시켜서 조선의 농민들에게 농법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책인 농사직설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럼 밭농사 볼게요. 밭농사는 제가 조선 전기에는 2년마다 세 개의 작물을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2년 삼작이 유행하게 되고 이 비료를 다루는 시비법이 좀 발전하게 된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조선 후기를 오게 되면은 흙을 깊이 파서 이랑과 고랑을 내고 이 깊숙이 파진 고랑에다가 씨를 심는 견종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고 양란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나지 않던 새로운 채소 작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급식에 빨간 김치 먹으셨죠? 보통 우리는 김치 하면 빨간색을 생각하는데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김치의 색깔은 하였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만 나던 고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담배 이런 작물들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유럽을 거치다가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신기했게요.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사람들이 찾는 인기 식품 상품 작물을 키우는 게 유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인삼, 담배,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고추 등 채소와 면화 이런 것들이 있고 인삼은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특산품이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죠. 자, 그러면 농사는 뭐 손으로 땅 파서 짓나요? 아니죠. 기구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철기가 등장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진 건 철제 농기구를 썼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었던 거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농사가 발전하니까 그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든 수공업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자들의 노동력을 세금으로 걷고 관청에서 수공업자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게 관영수공업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수공업자들이 관청에다 세금으로 납부할 물건들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만든 물건을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와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그러고 와 물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대제 방식의 민영 수공업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인이 수공업자를 찾아옵니다. 나 호미 100개가 필요한데 너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그러면 내가 호미를 만들 재료들과 필요한 자본을 댈 테니까 나랑 계약해. 그러면 어느 기간까지 호미 100개 만들어서 나 갖다 줘. 대가를 상인이 자본과 재료로 수공업자에게 미리 치르고 완성품을 수공업자는 상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선대제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돈과 재료를 갖고 있는 게 상인이다 보니까 이 상인한테 가격 결정권이 있고 좀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수공업자들도 돈을 모으고 노하우를 모으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인에게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직접 가게를 차리고 공장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공장제 수공업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기계를 돌리는 공장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역할을 분배해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다듬고 누구는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에 맞춰서 하는 게 공장제 수공업이고 우리 왜 보면 그 마라탕 가게 모여있고 떡볶이집 모여있고 순대집 모여있고 이렇게 먹던 타운들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수공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공업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점촌이 되고 농촌에서도 수공업이 있었는데 개개인이 각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유행했던 게 간의 수공업이라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게 생기니까 여기에 갖다가 좀 소소하게 팔아야지 하는 시장 판매용으로 농촌 수공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 수공업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광물들이잖아요. 광업도 같이 발달하게 돼요. 처음에
이 광산은 나라에서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노동력으로 광물을 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거두고 광산을 개발을 시키려면 국가가 융통성 없이 굴면 안 돼요. 조선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이 광산 개발을 허용을 합니다.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점을 설치를 해주고 세금만 잘 내면 너네가 광산 경영할 수 있게 채굴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설정수세제를 실시하면서 관영에서 민영으로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청나라랑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활발하게 교환의 수단이 됐던 게 은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조선, 일본이 은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우리나라의 은광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가받지 않고 몰래 채굴을 하는 잠체도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영에서 서서히 민영으로 오게 되니까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좋고 사람을 잘 다루고 경영 감각이 있는 전문 경영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덕대예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CEO겠네요. 독점적 상인이라고 하는 도고 또는 이 거상이 덕대를 찾아와서 나 어느 지역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고 싶은데 내가 돈과 이걸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당신한테 경영을 맡길게. 주인은 나지만 말이야. 이렇게 계약 관계를 하게 되면 덕대가 그 받은 자본을 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임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물건을 그냥 캐고 만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거겠죠? 상업 파트 갑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과 개인이 규모를 키운 사상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관허 상인은 대표적으로 조선 전기부터 이어진 시전 상인이 있습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물건을 파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유기전이 있고 이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영세한 시장 점포들을 금할 수 있는 금난정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조 때 1791년 신해년에 그가 통공정책을 펼침으로써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동법의 시행으로 쌀, 배, 동전으로 세금을 걷게 된 왕실은 물건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국가 공식 상인이었던 공인에게 이 대가를 치르고 너 얼마만큼 물건을 사와. 이 사람들은 규모가 남다른 큰 손들이었겠죠. 이러면서 경제가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부상입니다. 에? 쌤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조선 중기쯤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시전 상인들 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장씨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시골에 갔을 때 뭐 3일장, 5일장, 7일장 보통은 5일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통이유지 그 길목에 물물 교환을 하는 장소가 생기면서 지방에 커다란 장씨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보찜 장소, 등찜 장소들이 각자 팔 물건들을 이렇게 등에다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유통망이 엄청 컸고 발이 넓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관청인 해상공국이 생기고요. 나중에 이 보부상은 근현대사 대한제국 시기를 들어가게 되면 황국협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해 독립협회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개인 상인인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지원이 쓴 소설 허생전을 보면 그가 돈을 모아서 매점 매석으로 과일들을 사다 드리고 나중에 엄청 비싼 값으로 팔게 되죠. 그런 식으로 큰 손들인 거상 그리고 독점적 상인인 이 사람들을 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거대한 사람들이 있으면 소규모가 있었겠죠. 영세한 상인, 난전들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포구상업. 자 이건 뭐냐면 사실 조선은 도로가 발전하지 못했고 세금도 지방에서 강을 타고 배를 운송을 해서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로가 빵빵 뚫려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용로가 발달하지 않고 강과 해로를 이용한 이 수로가 발전했기 때문에 항구는 아니지만 강에 이렇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곳 있잖아요. 거기에 중개업을 하는 객주, 그리고 사람들이 쉬고 자고 갈 수 있는 숙박 또는 물건을 보관해주는 여각,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선상, 대표적으로는 한강에 경강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구로 발전했었던 곳이 지명 뒤에 포나 진이 붙어 있으면 보통 포구상으로 유명했었던데요. 그게 바로 노량진과 마포입니다. 한강 근처죠? 그리고 이 경강상인들은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의항하고 먹어버리려고 할 때 그거에 먹히지 않으려고 돈을 모아서 증기선을 구입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대외무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상업을 봤으면 국가 간의 무역도 한번 봐야 되겠고, 교과서에 보시면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를 표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릴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청나라와 조선과 일본을 연결을 하는 중개상인들이 있었어요. 의주 지역에서는 청나라의 중개업을 하는 만상이 있었는데, 이 의주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가서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하러 간 곳,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이 만상은 주로 청나라의 인삼을 팔고 그 대가로 은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선은 우리 생각으로 은을 많이 저축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양반들의 사치품 구매를 위해서 또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은을 엄청 또 청나라에 갖다 바쳐요. 은 경제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평양의 유상이라고 하는 중개상인도 있었고, 평양하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좋고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지역에서는 송상이 있습니다. 이 송상은 주로 인삼을 다루었고 굉장히 계산이 빨랐다고 해요. 회계장부를 기록할 때 복식부기법을 발명한 것도 바로 이 송상들이라고 하고요. 전국에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세워서 인삼 중개 무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상과 동래 지역, 부산 지역에서 일본을 상대로 인삼을 거래했었던 이 내상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네요. 또 경강상이 여기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규모로 무역을 하고 옛날처럼 쌀이나 옷감이나 이런 걸로 교환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폐 한번 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세종도 저화 또는 조선통보, 이 화폐들을 만들어서 조선 경제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잖아요. 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드디어 화폐가 만들어지고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숙종 때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엽전인 상평통보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 거상들이 있으니까 돈의 단위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신용화폐였던 어음 또는 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수표나 어음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돈의 단위가 5만 원, 1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소리가 나는 그 돈의 단위들도 오고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화폐가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다가 화폐의 편리함을 보고 드디어 화폐의 신용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가 많고 쌀이 많고 이거를 쟁여두면 부자였는데 이제는 화폐를 많이 쟁여두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역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양반들이나 지주들이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면 창고에다 다 쌓아둡니다. 이상하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왜 돈이 없지? 그러면서 국가에서 또 찍어내요. 그러면 또 지주와 양반들이 싹스로 모아서 창고에다 가둡니다. 돈이 마르는 거예요. 돈이 가물어요. 그걸 전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돈으로 내야 되는데 돈이 귀해졌네? 화폐 가치가 올라가요. 대신에 물건의 가치는 낮아져요. 그거를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가 엄청 높아지는 현상. 주로 역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많았잖아요. 근데 잠깐이지만 디플레이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 경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옆으로 건너가서 조선 사회의 변화와 문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제는 사회 모습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이거를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 현상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사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조선이 신분제가 흔들립니다. 이 동요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양반이 원래 극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양반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주로 나라의 국역과 세금을 담당했었던 상민들과 노비의 숫자가 엄청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희는 양반 집안이야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란과 호란, 양란이 일어나니 조선의 사회는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근거인 토지 대장 양안과 사람들을 기록한 호적이 불에 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국가 재정은 완전 바닥을 찍었겠죠. 그래서 국가가 시행한 비상수단은 바로 납속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상민들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양반은 이렇게 분화, 나뉘어집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붕당 정치하면서 엄청 치열하게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일당 전제와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선 너는 죽어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잡은 극소수의 권력을 가진 양반들, 그들은 건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로 낙향에서 향촌사회에서 에템 내가 양반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옛날 구향이라고 칭해요. 어허, 이게 무슨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몰락한 양반들이 나옵니다. 노론과의 싸움에서 진 남인과 소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엄청 심하게 몰락한 사람들, 유배를 가거나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몰락 양반들을 잔반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양반 밑에 있었던 실무를 담당했던 중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인은 서울과 기술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서울들이 우리들의 신분을 올려주세요 하면서 상소하고 운동을 진행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능력도 많은데 문과응시를 못하게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서울들이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반쪽짜리지만 그래도 양반입니다. 라며 운동을 진행하죠. 그래서 정조 때 능력 있는 서울들을 규장과 검서관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죠. 서울은 성공했습니다. 기술직 중인들도 이 서울들의 성공에 힘입어서 야, 우리도 청을 올려보자, 상소를 해보자, 소총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씨알도 안 믿겨요. 실패해요. 하지만 이 기술직 중인들은 조선 후기에 청나라로 사신을 떠나면서 보고 들은 게 많고 그 중간에서 사무역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도 신분은 양반은 아니지만 저 문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양반들처럼 시모임을 조직합니다. 그게 바로 시사예요. 그리고 이 시사에서 나온 문학이 바로 중인들의 문학, 위학문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상민과 천민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대동법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양법 등의 시행으로 인해서 농민층이 나뉘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소수이지만 경영용 분홍들이 있고 대다수 소작농과 인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상민은 억울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금을 엄청 많이 부담하는데 나도 양반이 부러워요. 왜냐? 양반은 양반이라는 이유로 세금과 면역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쟤보다 돈이 많은데,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국가에 쌀이나 돈이나 이런 걸 바치는 사람한테 주는 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공명첩이에요. 그럼 이 분홍이 옳다구나, 내가 양반이 될 기회가 왔어 하면서 곡식을 국가에 기부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겠죠? 기존 양반들이 눈꼴시였겠죠. 저 원래 쌍놈인데 제가 왜 우리랑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그러지? 와, 겁나 꼴 사나워. 그리고 신양 입장에서는
뭐 쥐뿔도 없는 게 양반 있네 하고 있네? 그럴 거면 그냥 자리나 내놓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구향, 새롭게 등장했던 신향들끼리 유향소, 향청의 자리와 그 유향소를 담당하는 향임이라는 그 자리를 두고 마을 향촌에서 기싸움하고 진짜 싸우는 거, 향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납속책이라는 방법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조선 사회가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신분제를 흔드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이게 합법적이면 불법적인 방법도 있었겠죠? 몰락한 양반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유한 상빈들한테 자신의 가문의 족보를 파는 겁니다. 또는 이 분홍들 중에서는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사실 가난하고 힘든 소작농과 임노동자들이 있었고, 이 향전에서 신향들은 지방관 수령이랑 손을 잡습니다. 이 지방관도 사실은 유교, 성리학, 윤리 갖다가 자기를 견제하는 이 구향들이 꼴사 나왔겠죠. 지방관들이 알게 모르게 신향을 지원해주고 구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정조 때에는 향약을 관에서 직접 주도하게 수령들한테 힘을 더 실어줬기 때문에 지방관의 힘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향들도 향천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몇 대째 잡아간 게 아니에요. 급하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지방관들이 이 신향들보다 원래 상놈이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지방관과 향리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신향도 구향도 아이고 많이 나 무서워라 이러면서 쪼그라들게 되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를 뒤흔드는 삼정의 문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민의 대다수였던 노비는 사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호적과 양한 노비대장들이 다 이렇게 불에 탔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양인으로 신분이 업그레이드 돼요. 어떻게 된 걸까요? 천민은 말하는 짐승이라 그랬으니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양반은 늘어나고 양반은 면세 면역의 혜택을 지니고 있단 말이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래서 영조 때에는 원래 일천, 즉천, 아빠, 엄마 둘 중 하나가 노비면 아들도 딸도 노비에서 엄마가 천인이면 그때 자식도 노비로 한다는 노비 종목법으로 바뀌고, 원래는 정조 때 시행되어야 됐지만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서 순조 때 국가에 소속되었던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일시의 양인으로 해방을 시킵니다. 이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잠깐이지만 양민이 늘어나요. 그리고 노비들은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성을 따릅니다. 전주희 씨가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문화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 조선 전기 때는 문화의 주인공이 양반이었다면 이제 조선 후기는 돈을 좀 벌게 된 서민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누리게 됩니다. 아빠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글을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그리고 상놈이라서 엄청 차별받아요. 근데 내 새끼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서당에 아이들을 보내서 교육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이 서민들은 서러워요.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할 거 다 하는데 양반들은 대체 뭘 합니까? 그러면서 대놓고 그들을 깔 수는 없으니 웃기게 돌려가는 해학과 풍자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판소리, 회화 이렇게 나뉘어서 보자면 한문으로 지은 소설에서는 박지원의 양반전이 있습니다. 이 양반전은 경영용 분홍이 잔반으로부터 족보를 사면서 일어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고, 한글 소설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던 홍길동전, 춘향전. 홍길동전은 얼자의 모험 일대기, 춘향전은 기생의 딸과 양반 도련님의 사랑 이야기. 서민들의 가슴을 울렸겠죠? 네, 판소리와 탈춤은 주로 해학과 풍자를 웃기게 하지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했었겠고요. 그리고 그림에서는 옛날 조선 전기에는 사군자라 그래서 매난, 국죽, 매화, 난초, 국화, 이 대나무가 선비들의 그림 정신을 표현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서민들의 풍속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들로는 김홍도, 신윤복이 있고, 민화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은 호랑이가 되게 응앙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저희 집 고양이들이 하품할 때 진짜 똑같이 이렇게 하품을 하더라고요. 익살스러운데 서민 이제 일반 가정집 가면 하나씩 걸려있는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문화의 혜택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양이 많을 텐데 차근차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선생님의 필기랑 함께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잘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조선 후기 경제, 사회, 문화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치는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이 잘못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바꿔보자 라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